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북미,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의 탄소 정책, 그리고 이게 글로벌 물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입니다. 네, 유럽이나 동아시아와는 또 다른, 뭐랄까, 이 지역만의 독특한 접근법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은 주별로 좀 다르고 캐나다는 연방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게 흥미롭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참 재미있는 지점이죠. 연방 차원의 통일된 탄소세는 아직 없는 미국하고 또 전국적으로 탄소 가격제를 도입한 캐나다, 이 두 나라의 서로 다른 정책이 여러분이 속한 글로벌 공급망이나 물류 흐름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정말 비즈니스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미국 상황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연방 차원에서는 2022년에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청정에너지 투자는 크게 시작했는데 포괄적인 탄소세는 아직 좀 그렇죠? 네, 아직이죠. 대신에 이제 주별 정책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역시 캘리포니아가 가장 눈에 띕니다. 캘리포니아가 아무래도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유가 있겠죠. 캘리포니아는 뭐 경제 규모 자체가 세계 5위 수준이니까요. 그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죠. 여기서 운영하는 캡앤트레이드, 그러니까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는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탄소 가격이 톤당 한 25달러에서 30달러 그 정도 수준인데 이게 전력, 산업, 교통 같은 주요 배출원의 거의 85%를 다루고 있거든요. 와, 85%나요? 네. 그러니까 단순 규제가 아니라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형성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경제 규모만 큰 정책 범위도 넓네요. 그럼 물류 쪽에도 영향이 직접적이겠어요? 그 자료 보니까 롱비치나 LA 항만 같은 데서는 있잖아요. 2030년까지 아예 무공해 트럭만 다니게 한다는. 네, 맞아요. 아주 강력한 목표죠. 네.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캘리포니아 배송센터를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전기 트럭 도입 서두르는 것도 다 이런 배경 때문이겠군요. 정확합니다. 그 어드밴스드 클린 트럭 룰 같은 규제도 중요해요. 2024년부터는 전기 트럭 판매를 의무화하니까 이게 물류업계의 전동화 전환을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아, 의무화군요. 네. 한편 동부 쪽에선 11개 주가 참여하는 RGGI,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이건 주로 발전 부문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형태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이에요. 발전 부문이요? 네. 이것도 뭐 물류시설 운영이나 전기 트럭 충전에 필요한 전력 비용하고 간접적으로는 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뉴욕 JFK 공항의 탄소 중립 목표나 보스턴 항만 스마트화 같은 움직임도 다 이런 큰 흐름 안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상원에서 발의됐다는 해외 오염 요금법 2025.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수입품에 탄소 함량 따라서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Foreign Pollution Fee Act 2025인데 이게 만약 현실화되면 파장이 꽤 클 겁니다. 그렇죠. 단순히 비용 문제만이 아니라 어쩌면 공급망 자체를 다시 짜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태평양 물류 경로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큰 법안입니다. 아, 정말 복잡하네요, 미국은. 근데 또 북쪽의 캐나다는 정반대라고 하셨잖아요. 거긴 2019년부터 전국 단위 탄소세를 도입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캐나다는 2025년 현재 톤당 65 캐나다 달러, 미국 달러로 하면 약 48달러 정도 되네요. 이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이걸 2030년까지는 톤당 170 캐나다 달러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요. 와, 170달러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탄소 요금 및 배당 방식이라고 해서 거둔 세금의 상당 부분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아, 환급을 해주는군요. 네, 물론 연방 기준만 충족하면 주별로 약간의 유연성은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퀘벡주는 캘리포니아와 연계된 자체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연방 차원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 있다는 게 큰 차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대륙횡단 고속도로에 전기트럭 충전소를 늘린다거나 밴쿠버 항만처럼 친환경 운영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확실히 정책 방향이 명확하니까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계획을 세우기가 좀 더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산업 구조나 정치적 입장 차이 때문에 논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적어도 탄소 감축이라는 큰 목표 아래서 인프라 투자나 기술 개발이 좀 더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된 셈이죠.
네, 이런 북미의 정책 변화 속에서 물류 기업들 움직임도 정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온 아마존, UPS, 페덱스 같은 회사들은 이미 204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내걸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기 트럭 도입은 물론이고요. UPS처럼 이미 천연가스, 그러니까 CNG 트럭을 9,000대 이상 운영하는 등 대체 연료 사용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화물 쪽에서는 SAF, 즉 지속 가능 항공 연료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고요. 다약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아, SAF요? 네. 이게 단순히 규제를 따라가는 걸 넘어서 이제 지속 가능성을 새로운 경쟁력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웨이모나 오로라 같은 자율주행 트럭 기술, 또 짚라인의 드론 배송 같은 혁신 기술 개발도 결국은 이 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큰 흐름하고 다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술 혁신이 단순히 비용 효율성만 높이는 게 아니라 이 환경 규제 충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죠. 특히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그 잠재적인 탄소 국경세 논의는요. 이제 제품 가격뿐만 아니라 탄소 가격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공급망 전반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능력, 즉 탄소 회계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쭉 살펴보니 북미의 탄소 정책이라는 게 미국의 주별 다양성, 또 캐나다의 연방 통합이라는 대조적인 모습 속에서 물류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또 글로벌 환경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특히 캘리포니아의 강력한 규제나 미국의 탄소 국경세 도입 가능성은 우리 기업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변화의 방향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선도적인 규제, 캐나다의 통합적인 접근, 그리고 미중 관계 변화 속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물류 기술이나 경로들까지 정말 눈여겨볼 지점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공급망의 탄소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진출하려는 지역의 구체적인 규제 환경에 맞춰서 유연하게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듣고 계신 여러분 회사에서는 이런 북미 지역의 탄소 규제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고민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복잡하고 때로는 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은 북미의 다양한 탄소 정책들이요. 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글로벌 물류 기술의 혁신 속도를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앞당기는 그런 예기치 못한 촉매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다음 논의를 위한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